2부 시작과 함께 아산나눔재단의 이경숙 이사장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M포럼에 와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밖에 날씨가 덥고 습한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생산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2기 이종익 M포럼 준비위원장님을 비롯한 준비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한번 격려 박수 쳐드리죠. 사실 오늘 시작할 때는 아산나눔재단 명예이사장님인 정명준 이사장님께서 참석을 해주셨거든요. 지금 다른 일이 있어서 가셨지만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내빈들 바쁘신 중에도 시간 내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오늘 특별히 멀리 미국에서 와주신 아시아 커런 스피치 아까 해주신 거 잘 들으셨죠? 그리고 앞으로 데릭 필드만 발표자들을 비롯한 토론자들 오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이 계셨기에 이처럼 훌륭한 포럼을 시작할 수 있고 마무리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M포럼은 2015년 우리가 바라본 비영리라는 주제에서 시작해서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합니다. 그간 M포럼은 기술 혁신에 따른 변화의 시대 속에서 비영리의 가치를 바르게 정립하고 새롭게 적용하자 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 비영리 미래전략 보고서 뉴파워에서 길을 찾다에 이르렀습니다. 지난해 N포럼은 N개의 연결, N개의 세상이라는 주제로 비영리가 어떻게 연결하고 어떻게 협업하는가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뉴파워는 그 연결이 낳는 새로운 힘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4월 3일 우리나라에서는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5G 기술의 특징은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이라고 합니다. 보다 더 빠르게 지연 없이 정보를 주고받는다는 점에서 현 사회를 초연결 사회라고 부르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미미해 보였던 개인의 영향력은 이제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서 확산되며 대단히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BTS 공연을 통해서 그리고 그 내용을 분석하는 걸 들으면서 정말 대단한 힘이 우리 사회에 형성이 되고 그리고 실천되고 있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이처럼 기술의 발달은 개방과 참여, 연결이 원동력이 되어서 새로운 힘, 뉴파워를 만들어냈고 사회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힘이 늘 선한 목적, 올바른 가치를 향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선한 목적과 올바른 가치를 향한 시도가 늘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새로운 힘은 어떻게 발생하고 어떻게 움직이는가? 어떻게 하면 그 힘을 보다 더 나은 가치에 지속적으로 연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힘을 더욱 북돋고 고양시킬 수 있을까? 오늘의 N포럼은 이러한 생각을 함께 나누고
고민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또 하나의 뉴 파워가 뻗어가는 자리라고도 생각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자리를 만들어 주신 N포럼 준비위원회 또한 새로운 힘의 한 모습으로 느낍니다. 아산 나눔재단의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통해서 만난 수료생들께서 비영리 분야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 N포럼을 매년 주체적으로 기획,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료생 한 분 한 분의 힘이 단단히 엮여서 준비된 이 자리에서 저는 뉴 파워의 발현을 체험합니다. 또 이 힘이 어떤 힘으로 연결되고 번져나갈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 그 고리가 되어줄 이러한 자리를 만들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비영리 분야 발전이라는 하나의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출신 동문님들께서 자발적으로 열정적으로 즐겁게 N포럼을 준비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 저는 오늘의 이 자리가 훗날 비영리 분야의 발전에 큰 획을 그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행사를 조직해 주신 분들 그리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함께 발견하고 키우고 연결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산 나눔재단 역시 힘을 보태고 또 힘을 얻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샌드박스 네트워크라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김범휴라고 합니다. 아마 뉴파워 중에 한 그룹을 인플루언서로 정의해 주셔서 인플루언서 또는 뭐 크리에이터 이런 분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저희 회사를 초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감히 어떤 말씀을 드릴까 사실 좀 걱정되기는 합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이 뉴파워라고 하는 분들이라고 말해도 손색이 없는 크리에이터 분들 그리고 그런 분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저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이 그래도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회사 이야기하면서 생각을 좀 곁들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 잘 모르실 수 있는 분들 위해서 샌드박스 회사가 무슨 회사인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게 뭔가 기존의 틀을 좀 깨고 새로운 방식의 어떤 소통이다 보니까 저도 처음으로 PPT를 쓰지 않고 프레지라는 거를 정말 처음 써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프레지의 아주 기본적인 기능만 썼어요. 근데 그만큼 시도는 했다라는 새롭게 소통하기 위한 그리고 프레지가 쓰다 보니까 어떤 일렬적인 이런 선형적인 우리가 기존의 방식이라 하면 대화라는 게 리니어 혹은 이제 선형적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굉장히 공간적인 그렇죠? 이 프레지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족하더라도 그런 것도 하나의 작은 노력인 것 같습니다. 자, 멋있죠? 자, 샌드박스 회사라는 회사가 저조차도 사실 이제 한 1년 정도 됐는데 그 전에 저는 구글에 있었고 구글에서 유튜브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크리에이터라는 분들이 막 뜨기 시작할 때 크리에이터 분들을 담당하는 일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거를 가까이서 느낄 수 있었고 이분들하고 정말 재밌게 사업을 하면 참 좋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던 차에 그 사업을 하던 회사에서 저를 꼬셔서 이제 제가 이쪽으로 가게 된 셈인데요. 샌드박스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 모양이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그만큼 그거는 크리에이터 분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이 많아서 그렇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먼저
크리에이터 분들이라고 하면은 뭐 떠오르는 이제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저희 회사를 창립한 저 왼쪽에 있는 도티라는 분이 있고요. 뭐 라온님 같이 이제 노래 잘하시는 분도 있고 최근에 다른 회사에서 넘어오신 유병재 씨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을 매니징하는 연예기획사 같은 건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 도티님 얘기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마침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인데 앞선 발표에서 마인크래프트 얘기를 해주셔서 저희 회사의 이름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 샌드박스라는 이름이 사실은 마인크래프트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이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은 샌드박스형 게임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샌드박스는 그 보통 아이들이 노는 모래판 그 위에서 뭐 모래성도 쌓을 수도 있고 장난감 갖고 마음껏 놀았다가 다시 해체하고 즉 우리끼리 마음껏 만들고 다시 해체하는 창작의 공간 이런 의미로 당시에 이제 마인크래프트 크리에이터를 하던 뭐 도티가 이제 회사를 세울 때 이름으로 차용하기 너무 좋은 이름이었죠.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창작자들의 즐거운 놀이터 같은 공간이 되자 회사가 샌드박스가 되어서 이들이 마음껏 만들고 부시고 그 뭐 만들고 부실 때 부신다고 누가 뭐라 하지 않잖아요. 이것저것 자유롭게 시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자 이런 철학을 담아서 사실 또 샌드박스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연예 기획사 같은 면도 있다면 한편으로 실제 저희가 회사로서 운영될 수 있는 이유는 광고를 하기 때문이기는 합니다. 미디어 회사이기 때문에 광고와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고 굉장히 재밌는 여러 광고들이 많이 있는데 무슨 광고인지 말씀 안 드리고 한번 틀어보도록 할게요. 소리도 잘 나오겠죠? 소리가 지금 저기 자 다시 앞에 들어가서 어이구 이렇게 하면은 아이고 프레지가 저도 처음이고 저기서도 처음이신 것 같아요. 저 광고를 의뢰할 때는 보통 광고주나 광고 대행사가 이렇게 광고를 뭐 찍어주세요. 혹은 이렇게 기획을 많이 해오잖아요. 근데 이제 보실 채널이 장삐쭈라는 이제 채널인데요. 저희 소속의 이제 채널 중에 꽤 큰 채널이고요. 이분과 작업을 할 때는 일단 기획은 아무런 그 방향성을 주지 않아야지 이 크리에이터 분이 정말 밑바탕에서 백지에서 브랜드 이름 하나 듣고 자, 뭐 이제 본인이 그냥 이걸 어떻게 재밌게 풀지 이제 고민하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야말로 기존에 이제 광고가 기획되는 방식과 매우 다르고 그리고 광고주가 한 크리에이터라만 사실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크리에이터 분들하고 이제 작업을 하게 될 때도 우리가 이런 걸 만들 거니까 너네가 우리의 홍보 채널이 되죠라고 접근하면은 저희 회사 입장에서도 같이 일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크리에이터 분들의 자율성에 따라서 그분들 채널의 어떤 성격에 맞게 크리에이티브를 같이 이제 만들 수 있는 만큼의 어떤 브랜드를 말 그대로 좀 내려놓아야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우리 브랜드는 이런 색깔이어야 되고 이런 이미지여야 되고 저희 브랜드는 뭐 굉장히 고급진 이미지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은 사실은 이런 자라나는 뉴파워들과 협업하기 쉽지 않죠. 영상이 안 그래도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했는데 자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넘기면 자동으로 플레이가 제가 이렇게 하면 플레이가 되고 유튜브에 연결이 되고 소리는 키워주시면 됩니다. 와이파이 공유기가 좀 오래되긴 했는데 조금 더 키워주시면 제가 한번 봐볼게요. 예. 이거 공유기가 구형이라서 수명이고 다 된 것 공유기를 같은데요. 갈아야 되는 그래요? 상황입니다. 그럼 새 걸로 바꿔야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새 걸로 교체를 하시는 게 좋으시죠. 그러면 새 걸로 여보? 그래요, 그럼 새 걸로 교체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설치 다 끝났습니다. 아, 네, 고생하셨어요. 그 출장비나 설치비 같은 게. 아, 없습니다. 이거는 서비스 차원이기 때문에. 아. 예, 그럼 저는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감사해요. 어휴, 요즘 세상이 참 좋아졌어. 옛날에는 뭐 출장비니 설치비니 해가. 잠깐만요. 아, 예, 뭐 궁금하신 이거 점이라도. 공유기가 원래 이렇게 커요? 아유, 요즘 뭐 4G다 5G다 해가지고 속도 따라가려면은 보통 공유기로는 안 돼요. 그래 여보, 그 슈퍼컴퓨터는 엄청 크대잖아. 이건 큰 것도 아니야. 그래? 꼭 게임기 같은데. 아니 무슨 게임기는 게임기야 여보. 저거 딱 봐도 공유기 같이 생겼구만. 아유 사부님 농담도 잘하십니다. 예, 그럼 저는 이만 들어가. 다녀왔습니다. 왔어. 밥은? 와 아빠 플스 샀어? 플스? 플스 샀지. 예, 플스죠. 저게 모델명이 플스예요. 플래시 스피드. 빛처럼 빠른 공유기 뭐 이런. 아유 아드님이 이거 똑똑하시네요. 공유기 모델명을 어떻게 알아? 그거 학교에서 배웠지. 학교에서 공유기 이름을 가르쳐? 그거 기가 시간에 다 배우는 거야. 기가 와이파이 그런 거 다. 뭐야? 다들 왜 그렇게 당황해? 아유 여보, 뭔 와이파이 공유 가지고 뭘 그래. 얼른 들어가서 쉬어. 드라마 곧 시작하실 시간이잖아. 예 사모님, 그럼 저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엄마 내가 알아서 밥 차려 먹을게. 오빠, 나 여기 지금 와이파이 공유기 바꿨거든? 근데 크기가 되게 크거든? 이름이 플스래. 플스? 뭐 플레이스테이션 말하는 거야? 플레이스테이션. 예, 형님 잘 지내시죠? 뭐야? 박사방 오랜만이야. 잘 지내지? 잘 지내죠. 저 형님 저 이번에 공유기 바꿨어요. 저 이제 플스라고. 그 아이디 플스. 그 뭐야? 플래시 스피드. 그래, 그거 플래시 버튼. 예, 그 요즘 이게 유행이잖아요. 그래, 여기까지만 볼게요. 솔직히 말 좀 더 이거 뒤에 있어서 시간 관계상 궁금하신 분들은 조금 더 찾아보시면은 재밌는 광고가 많습니다. 이걸 좀 보여드린 이유는 저희 회사가 크리에이터 분들과 일하면서 가장 이렇게 여러분들도 많이 웃어주시잖아요. 이게 뭐랄까 가장 눈에 띄게 확 달라진 부분인 것 같아서 좀 체감하실 수 있도록 보여드렸습니다. 저희가 크리에이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크리에이터 분들이 생각해 보면 기존 연예인 분들하고 가장 크게 다른 거는 자기가 이제 미디어인 것 같아요. 자기가 채널이고 내가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본인의 채널에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을 여럿을 있다 보니까 이분들을 모아놓으면 꽤 큰 한 분 한 분 보면 사실 되게 작은 방송국이죠, 그렇죠? 근데 한 10명을 모아놓거나 20명을 모아놓으면은 방송국이라고 얘기해도 될 만큼의 어떤 시청률이 나올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소속에도 이제 게임을 하시는 게임 스트리머, 게임 크리에이터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같이 기획을 해가지고 뭐 동시에 생방송을 하거나 저희 회사 채널에서 방송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나름 송출 시스템 뭐 또 이렇게 협력사들 같이 해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방송사 같은 거예요. 때로는 또 그런 모습을 띠고 있고 최근에 이제 흔한 남매라는 이제 원래 코미디언 출신 분들이 유튜브 채널도 잘 되고 있고 틱톡도 잘 하고 계시고 책도 이제 잘 판매되고 있는데 책 나오면은 아무래도 시청자 원래 팬분들이 또 많이 사주시고 그래서 인기 도서에 오르면서 출판사를 하나 할까 막 이런 생각을 저희끼리 우스갯소리로 하고 있습니다. 작은 출판사를 인수를 할까 뭐 이런 얘기도 막 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 회사를 접하는 경로 중에 아마 이제 보통 자제분들을 두고 계신 분들은 마트나 이런 데서 샌드박스라는 이름을 이제 많이 보시게 되는데 저희가 샌드박스 프렌즈라는 이름으로 한동안 이것저것 물건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장난감도 만들고 식료품도 많이 만들고 이제 이런 마인크래프트를 기반으로 한 캐릭터 사업이 당시에 이제 시장성이 있어서 그런 캐릭터 사업들이 말 그대로 미디어 파워와 맞물려서 많은 수요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알고 그런 캐릭터 라이센싱 사업도 진행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뭐 올해 초부터 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한 게 게임 구단이라는 건데 사실 운동선수는 운동선수이거나 은퇴하면은 감독을 뭐 코치로 하거나 그렇죠? 근데 이 e스포츠를 하는 분들은 은퇴를 하면은 크리에이터가 되시더라고요. 자기가 잘하는 게임 갖고서 방송을 하면 사람들이 봐주거든요. 또 스트리머를 하시다가 사실 또 e스포츠 선수가 될 수도 있는 노릇이고 그래서 이 방송을 하는 크리에이터와 사실은 e스포츠라고 하는 게 결국은 또 스포츠인데 이 선수 간의 경계가 크지 않다라는 것도 느끼면서 또 보는 게임으로서 e스포츠가 앞으로도 더 크겠다는 생각에 저희도 이제 구단이라는 거를 만들고 지금
두 개 원래 이제 클래시 로얄이라는 거랑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 그리고 최근에 이제 카트라이더까지 이제 구단을 만들어서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3분밖에 안 남았네요. 그래서 어차피 이게 전부입니다. 예, 이제 크리에이터에 대한 얘기를 하고 부족한 이야기는 이제 토크 때 또 하면 되니까. 예. 말씀드렸다시피 스스로 하시는 분들이에요. 간혹 저희한테 나는 좀 유명한데 인지도도 있고 혹은 내가 지식이 많은데 샌드박스에 찾아와 샌드박스가 나를 크리에이터로 만들어주세요 하는 분들은 저희가 다 고사를 합니다. 왜냐? 크리에이터가 될 자격이 없으신 분들이에요. 스스로 일단은 시작을 하실 수 있는 분이어야 저는 이 뉴파워 대열에 낄 수 있다고 봅니다. 편집 프로그램 어떻게 달아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 어떤 고통을 감내해야 그리고 많은 기업들, 기관분들도 찾아오세요. 저희 유튜브 채널을 좀 이렇게 같이 해주시면 안 되나요? 예, 직접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저희가 크리에이터 분들을 영입할 때도 채널이 없는 분들을 영입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본인이 스스로 만들어서 시장에서 검증받고 또 소통하는 법을 알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 거기서부터 키워나가는 것이지 처음부터 키우려면은 뉴파워가 되는 법부터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터라는 분들이 저는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분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러한 과정들 다 겪어가면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광고라는 게 저희 사업의 큰 비즈니스고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예전과 소통하는 방식보다는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하고 소통했을 때 훨씬 브랜드에 대해서 많이 호감도 갖고 실제로 물건도 다 사고 싶어지고 이렇다는 것들이 이제 체감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증명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크고 또 관련해서 만들 수 있는 연계해서 뭐 IP 콜라보라고 흔히 얘기하는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요. 이 외에도 뭐 개발되지 않은 모델들은 많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되게 제가 회사에서 나이가 거의 제일 많은 편인데 그거는 크리에이터 분들을 그냥 정말 어떻게 보면 크리에이터 분들이 저희 사업의 요체이고 이분들을 매일 보면서 일단은 즐기는 분들이 같이 사업을 만들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거의 동년배 분들로 현재는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한 분 한 분 케어를 좀 타이트하게 하자라는 취지로 회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보시면 직원 수랑 크리에이터 수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날 정도로 많은 직원분들이 많은 크리에이터 분들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소통의 비밀이라고 살짝 돼 있는 부분이 어쩌보면은 이제 크리에이터 분들이 도대체 왜 사랑을 받고 이분들이 뭐 어떤 방식의 소통을 하길래라고 했을 때 뭐 대략적으로 정리해 놓은 거이기는 합니다. 즉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보다는 상대방이 느끼고 싶고 듣고 싶고 공감하고 싶은 이야기를 얼마나 잘 전달하느냐에 초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코드들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소통 방식이라고 여기고 있고요. 저는 뭐 뉴파워라는 뭐 또 멋있는 말도 있지만 일단 샌드박스에 일하면서 가장 좀 미션으로 삼고 있는 것은 한 분 한 분 뭐 모두가 다 엄청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건 아닐 수 있겠지만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일단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것은 분명한 것 같고 그런 환경을 더 아까 말씀드린 샌드박스 같은 환경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회사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중에 이 좋은 아이디어로 좋은 사업을 만들고 그 좋은 사업으로 인해서 더 좋은 아이디어를 더 큰 아이디어로 사업으로 만드는 선순환되는 생태계를 만드는 회사가 되고 싶고요. 특히 재능이 있는 분들이 기존의 질서에서는 그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본인의 재능이 아닌 다른 걸로 먹고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크리에이터 분들은 어떻게 보면 나름 자기의 재능 갖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재능들이 더 많이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이면 좋겠다. 그리고 결국은 그런 재능이 발휘됐을 때 그게 실질적으로 정말 사람들에게 유익함과 즐거움을 주느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또 전달할 책임을 갖고서 정말 시청자들에게 사람들에게 공감과 정보와 또 때로는 치유를 주는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것이 저희가 뭐 이 디지털 비디오로 시작된 이 생태계 뉴파워들과 일하는 저희 회사의 방식이었던 것 같고요. 이게 뭐 얼마나 즐거운 비밀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이런 정도의 정보만 일단 드리고 부족한 이야기는 이따 또 토크 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달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라이더 유니온이라고 하는 곳의 위원장 박정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뭐 전통적 의미의 구걸력인 맥도날드의 배달 노동자로도 일하고 뉴파워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 노동인 우버이츠 그리고 한국형 플랫폼 노동인 배달 대행 이 세 가지를 다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기 아산 재단에서 저를 이제 섭외한다고 했을 때 저는 보통 이제 오토바이를 타면서 전화를 많이 받기 때문에 아산 재단에서 나를 부른다고? 그러면은 아산의 조그마한 시민단체구나라고 해서 저는 오늘 충남 아산으로 가는 줄 알고 네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와 보니까 이런 엄청난 규모 그리고 저는 이제 프리지는 몇 년 전에 써봤는데 저희랑 전혀 안 맞아서 전통적 의미의 PPT 전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기대 안 하셔도 되는데 이 PPT를 준비했는데 이렇게 큰 화면으로 나올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매우 부담스러운데 넘기는 걸 그래서 이 넘기기 전에 뉴파워나 뭐 그 최근에 그 유행하고 있는 플랫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배달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누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뉴파워라고 하면 초연결이라고 하잖아요. 초연결에서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구글에 가입을 할 때 이제 로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 특수 문자를 입력하는 게 있습니다. 구글의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서적을 디지털화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냐? 전 세계인들이 구글에 가입을 할 때 이 특수 문자를 입력할 때 어떤 걸 입력하냐면 오래된 책 같은 경우는 얼룩이 지거나 제대로 알아볼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컴퓨터로는.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구글에 가입하면서 이 알아볼 수 없는 옛날 서적들의 문자들을 인간이 파악해서 집어넣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전 세계가. 어떤 사람들이? 구글이 아니라 전 세계 인류들이 하는 거죠. 전 구글 직원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게 리캡차라는 스타트업 회사였어요. 이걸 구글이 사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전 세계 인류가 초연결해서 만들어낸 새로운 가치를 누가 소유하지? 이게 초연결 사회, 그 뉴파워 시대에서 우리가 던져야 하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저는 이제 배달 라이더 노동조합을 하기 때문에 사고 소식을 너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웬만하면 사망 소식도 듣습니다. 라이더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하면은 누가 식물 인간이 됐다, 누가 입원을 했다, 누가 언제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통적 의미의 노동자, 근로자라고 하면은 산업재해 보호를 받아서 물론 전통적 의미의 근로자 역시도 산업재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도 있었고요. 삼성 같은 경우 10년이 넘게 걸렸죠. 근데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 우리가 초연결이 되려고 하면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연결이 아니라 분리돼야 돼요. 이 분리가 어디서 분리되냐? 전통적 의미의 구걸력에서 사용자의 종속 아래에 있었던 근로자는 종속성도 있었지만은 보호라는 혜택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뉴파워 시대에서 새로운 자본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근로자로부터 여러분들을 완전히 분리해서 프리한 언제든지 연결할 수 있는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은 마치 초기 자본주의 시대의 토지로부터 농민들을 분리시키는 것과 같은 과정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첫 번째 질문, 모든 인류들이 만들어낸 초연결을 만든 새로운 가치를 누가 가져가지? 이 소유권의 문제는 초기 자본주의에서 어떤 문제였냐면 인클로저라고 불리는 거였습니다. 공유지에 대한 인클로저. 그렇다면 뉴파워라고 하는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21세기판 인클로저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가령 동해 바다에 소규가 나타난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이걸 소유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SK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기업이 독점하고 가져갈 겁니다. 플랫폼 역시도 이런 문제들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뉴파워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권력이라고 하지만 이 새로운 권력을 만드는 것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오랫동안 우리가 만들어 왔던 인류의 문제들의 연속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함부로 PPT를 못 넘기고 있는데 네.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구권력과 신권력이라고 했을 때 신권력이 새롭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게 하나가 뭐냐면 대부분의 스타트업 기업이라고 하는 것의 이 자금원이 어디서 오느냐라고 봤을 때 대부분 국제적인 금융 자본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쓰는 플랫폼의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하는 배달의 민족, 민족주의적 기업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배달의 민족의 최대 주주는 중국에 있는 국제적인 투기 자본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기요, 배달통 이것은 독일 자본이고요. 그리고 일본 소프트뱅크 같은 손정희 회장의 이 소프트뱅크의 자금은 중동 자금입니다. 그럼 매우 국제적인 자본이죠. 이 총 연결해서 중요한 주체 중에 한 명이 금융 자본이라고 하는 구권력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신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구권력의 다른 모습일 뿐인가라는 질문도 같이 염두에 두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배경을 가지고 배달 노동 시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플랫폼 얘기를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지 않은 게 플랫폼 자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독점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매우 모순적인 건데 예를 들어서 메신저로 카카오톡만 쓰고 있어 모두가. 근데 난 한 명이 야 나는 카카오톡에 독점에 반대해서 난 다른 거 쓸래. 조별 과제하는데 야 너희는 다 카카오톡으로 해. 난 조별 과제인데 나는 카톡 안 쓸래. 나는 전화를 해.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왕따가 되겠죠. 그래서 모두가 카카오톡을 쓸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이 플랫폼 자본주의의 특징입니다. 초연결 사이에 발생하는 자본의 특징이 독점이라는 것이 아이러니인 거죠.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배달 시장에서 어떻게 벌어지는지. 음식 배달 시장의 시장 규모는 약 20조 정도 됩니다. 여기 배민도 들어가고 최근에 쿠팡 플렉스가 들어오고 있고요. 첫 번째로 이제 배달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민과 배민 라이더스는 다른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배달의 민족에 주문을 하면은 라이더가 오니까 배달의 민족 소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배달의 민족은 어떤 기업이냐? 소비자와 가게만을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배달을 시키려고 집안에 이제 막상 배달을 시키려고 하면 전단지를 찾잖아요. 근데 이게 청소할 때는 전단지가 잘 보여요. 그래가지고 전단지를 버려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막상 내가 주문을 하려고 하면은 아무리 찾아봐도 전단지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걸 누가 해결했냐? 배달의 민족이 해결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전국에 있는 배달 전단지를 어플리케이션에 넣음으로써 해결한 겁니다. 그러면 배민의 역할은 뭐냐면 가게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역할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옛날에 이제 지하철 가면 이제 전단지 알바들이 있거든요. 그 전단지 알바가 내주는 이 그 전단지를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지하철 내려가서 쓰레기통 있으니까 바로 내려가죠. 그래서 거기 쓰레기통에 전단지가 헬스클럽 이런 게 깔려 있잖아요. 근데 새로운 이 플랫폼 초연결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이 초연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연결한가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를 채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가 어제 치킨을 시켰는지 그 사람이 한 달에 어느 정도 치킨을 구매할 건지에 대한 통계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켓컬리가 이런 형태로 하는 건데 마켓컬리는 약 99%로 수요 예측을 합니다. 수요와 공급을 완벽하게 예측하는 기업이 마켓컬리예요. 그래서 새벽에 통영에 있는 전복을 배달시킬 수 있는 기업입니다. 이게 되게 무서운 거죠. 가령 엠포롬에 몇 명이나 올 수 있을까를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배달의 민족이 가지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의 식성, 약 몇 시쯤에 무엇을 시킬지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배달의 민족이 하는 거고 배달 대행 서비스는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주문을 하고 이 음식 가게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음식 가게 사장님은 세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으면 사장님이 자기가 배달한다. 두 번째, 직고용을 한 라이더한테 시킨다. 세 번째, 오토바이도 그다음에 라이더도 필요 없을 때는 배달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배달 대행 서비스의 대표적인 업체가 부릉, 바로고, 생각대로, 그리고 하니콜, 체강 배달, 배고파, 달려라 하니, 네, 이런 것들이 있고, 딜리버리 히어로 20개에서 30개 정도의 다양한 프로그램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달의 민족과 배민 라이더는 다르고, 배민과 요기요가 만들고 있는 주문 중개는 약 3조 원 시장이고, 나머지 배달 대행 시장이 약 17조 원 정도가 됩니다. 네. 이거 한 번만 들으면 이해가 안 되니까 뭐 내가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너무 실망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래서 이 배달 대행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이 배달 대행사를 이용했을 때 음식 가게 사장님이 오토바이와 라이더를 소유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가령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단 한 개의 부동산도 소유하지 않고 전 세계 최대의 민박 회사가 됩니다. 그렇다면 배달 산업을 하시는 분들 역시도 오토바이를 단 한 대도 소유하지 않고 라이더를 단 한 대도 소유하지 않고 최대의 배달 산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사적 소유를 철폐했습니다. 누가?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 철폐 누가 얘기했죠? 네, 마르크스. 네. 네, 이게 뭐 불어난 이름은 아닙니다. 뭐 사회학 교과서에도 나오고 그런 건데 마르크스의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철폐를 새로운 시대의 플랫폼 자본가들이 하고 있어요. 왜? 이제 너희가 사장이 되기 때문에 생산수단을 누가 소유해라? 네가 소유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 하면은 이걸 넘겨서 네, 이걸 보여드릴게요. 네, 시간이 저도 얼마 안 남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을 하려고 하면은 이 라이더들이 오토바이를 사야 됩니다. 일단 45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오토바이 일을 하다 보면 사고의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고의 위험을 막기 위해서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1년간 보험비가 약 845만 6,210원입니다. 이거는 보험회사가 어디에 가격을 매긴 거냐면 사장으로 새롭게 탄생한 배달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의 액수를 보험회사가 피도 눈물도 없이 책정한 가격인 겁니다. 이걸 누가 책임진다? 사장이니까 오토바이 일을 하고 있는 개인 초연결 사회의 주체라고 하는 사람들이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보험의 특징은 자기 신체와 자기 차량 손해에 대한 보상은 되지 않습니다. 여기는 자기 신체가 돼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 대부분의 보험 같은 경우는 자기 신체나 자기 차량 손해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죠. 내가 배달을 하다가 사고가 났어. 근데 오토바이 수리비가 200에서 300만 원 나왔어. 일을 그만두고 싶어. 네가 갚아야 할 돈이 있지? 일을 그만두지 못합니다. 21세기 판 고리대금업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전통적인 의미의 구권력에서 자본가가 가지고 있던 위험에 대한 감수, 되게 멋있는 자본가. 아산이니까 정주영 회장님 같이 그런 분들, 어떤 신하들 있지 않습니까? 산업화 시대에.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좋아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아산 재단에서 어떤 대한민국의 산업화의 어떤 역군, 되게 마초적이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남성적인 성격의 자본가라는 게 더 이상 사라진다는 겁니다. 왜? 위험 감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위험을 누구한테 맡긴다? 초연결 사회의 새로운 주체들한테 떠넘긴다는 거예요. 사고의 위험, 보험의 위험, 이런 것들이 전가되고 있다라는 것이 거고요. 실제로 새롭게 일을 했던 라이더 같은 경우를 한번 쓸었는데, 이게 신권력만 이렇게 새로운 플랫폼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구골역에 있었던 동네 배달 대행 업체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동네 배달 대행 업체가 배달 대행업이랑 수리 업체랑 그다음에 오토바이 대여 사업을 똑같이 하는 분이었습니다. 사장이 하나였어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오토바이 라이더가 넘어져서 다치니까 수리비를 한 150만 원을 때려 박았습니다. 10대한테. 그래서 이 사람이 일을 해서 갚아야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2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면, 플랫폼 자본주의에서 이 초연결 사회에서 좀 말씀드리면, 그 초연결 사회에서 이 라이더들이 모두 개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항 권력이라고 했던 노동조합이 힘을 쓰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구권력이라고 하면 기업별에 소속해 있었기 때문에 대항 권력 역시도 그 기업에서 노조를 만들어서 저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파편화된 개인들을 가지고 저항하기는 매우 힘든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이 주제였던 거죠. 비영리 단체의 과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새로운 영역, 초연결 사회에서 이렇게 파편화된 개인과 노동자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저항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비영리 단체가 고민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근로기준법은 53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50년이 지났죠. 그러면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대응할 방법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비영리 단체에서도 스타트업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비영리 단체들이 사실은 87년 민주화 이후에 많은 제도화되고 어쨌든 국가 보조금도 받기 시작하고 어쨌든 이 체제 내에서 제도화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제도화 안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슈들과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새로운 영역에 가서 이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운동들을 만들어야 된다 생각하고, 그 운동들에 대해서 어떻게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것인가가 핵심적인 과제로 떠올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 이제 배달 라이더들 보면 진짜 시끄럽잖아요. 반짝반짝거리고. 저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도시의 불나방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들이 시끄럽게 하고 반짝반짝거릴까요? 다른 운전자들이 자신을 못 알아봐서 나를 칠까봐 매우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 도시의 불나방들이 안전하게 도시를 달릴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만드는데 우리 비영리 단체들이 함께 힘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제가 부탁 하나 드릴게요. 다 지금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세요. 다 일어나 주세요. 저희 끝에도 좀 일어나 주시고요. 이쪽도 일어나 주시고요. 네, 이제 앉아 주십시오. 네, 여러분들은 지금 구권력을 경험하셨습니다. 왜 일어나셨어요? 일어나라고 해서? 제가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는 건가요? 왜 일어나셨어요? 네, 제가 이 무대 위에 서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권력을 갖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어나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눈치를 보면서 일어나야 되고요. 또 일어나기 싫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나도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게 보통 구권력이 행동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지금 되게 기분이 나쁘신 것 같아요. 억울하시죠? 불편하고, 또 어떤 분은 이런 생각할 겁니다. 아니, 난 네가 일어나라고 해서 일어난 거 아니야. 내가 다리가 아파서 잠깐 일어났다 앉은 거야. 라고 정당화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겠죠. 네, 구권력의 경험은 이렇게 불편함, 그리고 불쾌함, 저항감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권력은 이렇게 변화합니다.
여러분들을 일어나게 하는 방법은 이제 제가 일어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이런 지식을 전달합니다. 자, 30분 동안 연속적으로 앉아 있으면요,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2배가 높아진대요. 사실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 지식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30분마다 알아서 일어나십니다. 이게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이 변화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지식이 보편화되고 또 개인의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권리를 사용할 줄 알고 거기에 심지어 소셜 미디어라고 하는 SNS라는 기술까지 탑재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은 자신에 대해서 이제는 스스로 일어날 이유를 스스로 만들게 됩니다. 나는 뭐 어떤 이유 때문이라도 내 자리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나 스스로가 이제는 권력이고 그 누가 나한테 일어나라고 할 수 없어. 나 스스로 일어날 거야 라고 하면서 일어나는 이런 뉴파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바로 권력이 지금 이 신권력 시대로 변화해온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권력을 공부하는 사람이고요. 권력을 얻길 원하고 관리하고 싶어하는 수많은 조직과 사람과 함께 일해왔습니다. 정치인과도 일을 해봤고요. 공공기관과도 일을 해봤고 비영리 단체와도 일을 했고 또 민간 기업과도 같이 일을 했습니다. 최근 2년간은 이제 슬로우워크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 인터널 브랜딩 또는 조직 디자인이라는 이름으로 뭔가 조직을 변화해보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조직과 함께 조직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컨설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이 신권력이라고 하는 새로운 트렌드 아래서, 새로운 권력의 현상 아래서 우리 조직이 적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 그 방법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변화의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리더분들은 또는 중간 리더분들은 어떤 역량과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고민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공공기관과 비영리 단체와 함께 일을 해왔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저는 공공기관의 변화 니즈가 상당히 복잡한 요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특징적인 것을 일단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단체는요, 이 정치권의 아젠다가 바뀔 때마다 공공기관이나 비영리기관이 해야 될 일들이 바뀝니다. 정권이 바뀔 때 또는 정치적인 이슈가 변할 때마다 이 주요 활동과 KPI가 변하는 현상들이 일어나는데요. 가령 어느 순간에는 녹색 성장과 관련된 일들을 해야 됐고, 또 어느 순간에는 창조 경제와 관련된 일들을 해야 됐고, 어느 순간에는 마을 만들기와 관련된 일을 해야 하고, 또 지금은 시민 참여 플랫폼을 만들어야 하고요. 또 어느 순간에는 미세먼지와 관련된 일을 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은 계속적으로 뭔가 이 외부로부터 오는 변화 압력에 시달리게 되고요. 또 이것과 관련돼서 대표가 자꾸 변합니다. 주기적으로 이사장님도 변하고 대표님도 변하고, 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도대체 나는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들은 대부분 다 외부로부터 조직에 굉장히 변화 압력을 주게 되고요. 오히려 조직 내부에 있는 구성원들은 변화 의지가 있더라도 자꾸 그 의지를 좌절하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공기관이나 비영리에 있는 조직 구성원들은 뭔가 변화에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고, 비영리는 변화에 되게 취약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한편의 변화 압력이 있는데요. 이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 시민 또는 고객, 우리 후원자, 이분들도 계속 변해요. 일반적인 후원이나 수동적인 지원, 이런 거는 이제 원하지 않습니다. 뭔가 시민과 지역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을 원하게 되고, 또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내가 좋아하는 선호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원하게 됩니다. 만약에 공공기관이나 비영리 단체가 그런 프로그램들을 못 만든다면 어디든지 옮겨갈 수 있어요. 이제는 기업도 합니다. 기업도 사회와 가치와 관련된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예전에는 비영리 기관이 했던 모든 프로그램들이 기업 안에서도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변화들도 공공기관을 굉장히, 비영리를 굉장히 변화의 압력에 노출되게 만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부 구성원들이 원하는 변화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청년들이라고 보통 밀레니얼 세대라고 보통 얘기하는 분들이
이 직장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본인의 성장을 위한 직장 내부의 프로그램들 원합니다. 그리고 꼰대들 좀 사라져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요. 수직적인 그런 구조도 바꿔주고 또 수평적인 문화, 존중하는 문화, 이런 문화들을 경직된 수동적인 이런 조직 문화의 변화에 대한 요구도 굉장히 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구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 우리 비영리 기관 또 공공기관은 엄청난 조직이 돼야 됩니다. 유연하고 개방되고 뭔가 플랫폼의 역할을 해야 되고 이 변화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대체? 이게 바로 지금 공공기관이 겪고 있는 고민이고요. 이런 요구들이 이런 대화들을 만들게 됩니다. 새로운 리더가 와서 구성원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시대가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전폭 지원할 테니까 마음껏 해봐. 내가 다 지원해 줄게. 격식도 없고 격식이 없고 그러니까 직원들과 나는 자주 소통할 거니까 나를 믿고 좀 마음대로 한번 해봐. 다 해줄게. 그런데 여기에 직원은 이렇게 답합니다. 아니 지난번 대표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변화된 업무 뭔가 적응만 하면 새로운 분이 오셔서 또 새로운 걸 하라고 합니다. 과장님도 팀장님도 변한 게 하나도 없고 KPI도 변한 게 없고 제도도 변한 게 없고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자꾸 새로운 걸 하라고 하니까 하는 일만 계속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하던 것만 할게요. 제발 나 좀 가만히 놔두세요. 라고 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아이고. 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 비영리나 공공기관에 있는 청년 구성원들과 인터뷰를 해보면요, 공통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조직 안에서 도저히 성장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는 스스로 하기보다는 그냥 시키는 거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해요. 익숙한 얘기들이죠. 그리고 5년 후에는 제가 이 회사에 있을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얘기들을 공통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런 굉장히 복잡하고 이런 변화의 요구들을 오늘 저희 컨퍼런스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뉴파워라는 개념을 쓴 제레미 하이먼스는요, 두 가지의 방향성을 가진 변화의 압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방향성은요, 바로 이 위와 아래를 비교를 해보시면 되는데요, 신권력 모델로, 뉴파워 모델로의 변화 압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아래에 있는 조직들과 위에 있는 조직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은요, 아래에 있는 조직들은 그냥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조직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위에 있는 조직들은 대부분 다 플랫폼의 형태를 가지고 있거나, 아까 너무나 재미있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라이더 유니온에서 플랫폼의 형태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조직이 아닌 조직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 새로운 신권력 모델로 변화할 압력을 받고 있는 조직들이 지금 받고 있는 압력의 요구의 방향입니다. 두 번째는요,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 보시면 되는데요, 뉴 파워 밸류, 즉 신권력 가치로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과 왼쪽을 비교를 해보시면은요, 이 왼쪽에 있는 기업들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건 권력의 독점입니다. 플랫폼 사업을 독점하고 시장을 독점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본인들의 지식계산권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그런 회사들이 보이죠, 왼쪽에. 오른쪽에는요, 탈중앙화, 권한의 위임, 뭔가 투명성, 디모크라시,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회사들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뉴파워라는 책에서는 우버라는 회사와 리프트라는 회사를 비교를 하는데요, 우버는 이 모빌리티 플랫폼 시장의 독점을 추구하는 회사라고 한다면 리프트는 그 모빌리티라는 플랫폼 안에 들어와 있는 아까 라이더 같은 분들이죠. 그런 분들의 상생과 그런 분들이 원하는 어떤 삶의 질을 위해서 그 플랫폼 기관으로서 지원을 하고 도와주는 그런 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뉴파워 밸류를 추구하는 기업은 그러한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두 가지 변화를 얘기를 합니다. 이 프레임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공기관과 비영리 단체에 적용을 해보면 똑같은 압력, 두 가지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공공기관의 리더분들은요, 정치나 어떤 정치적인 아젠다 이런 것과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시민이 더 참여해야 됩니다. 기부자가 더 확장되어야 합니다. 더 외부에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우리 조직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일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요구들을 계속 하시고 있지만
조직의 의사결정 구조가 변하나요? 안 변합니다. 제가 1년간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단체하고 일해보면 하는 일은 항상 이렇습니다. 자, 계획을 합니다. 예산을 짜고요.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그 다음에 참여할 사람들을 쭉 모은 다음에 그분들을 관리하고 통제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들이 했던 성과들을 쫙 모아서 보고서를 만들죠. 그리고 발표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런 방향, 뉴파워 모델로, 신권력의 모델로의 변화의 압력이 있다면 또 한 축에서는 특히 조직 내부에서는요, 특히 밀레니얼이라고 하는 청년 세대들이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뉴파워 가치로의 변화도 함께 요구를 합니다. 권한을 위임해 주세요. 더 수평적인 조직을 만들어 주세요. 뭔가 자율성을 주세요. 라고 하는 방식의 조직의 변화를 굉장히 요구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걸 통해서 조직이 안정성을 해치거나 아까 이제 라이드 유니온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정성을 해치거나 조직이 내 성장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소홀해지는 것은 또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직에 속한 사람들이 외부인이 되게 많아지고 개방적인 조직이 되면 될수록 조직은 플렉서블, 유연해지고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뉴파워 권력으로에 대한 변화 요구와 뉴파워 가치로의 변화 요구는 이런 면에서는 상충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모든 조직이 뉴파워의 가치와 뉴파워의 모델을 동시에 추구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실제로 동시에 추구하려고 하면 현실적으로 모순도 생기고 굉장히 어려운 일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문제를 두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뉴파워 컨셉을 만든 제레미 하이먼스라는 사람은 이 뉴파워 조직으로의 변화에 있어서 세 가지 단계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단계가 바로 시그널링, 리더의 메시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뉴파워의 가치를 조직에 내재화하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프란치스코 교황이 처음에 교황이 되셨을 때 아주 고급스러운 옷을 벗고 굉장히 검소한 옷을 입으시고 또 교황청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서 머무시고 또 사람들의 발에 입을 맞추고 우리는 더 낮아져야 합니다라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이것은 조직이 변하기 위해서는 리더가 가장 먼저 우리는 뉴파워의 가치를 선언하고 이것을 실천할 것이다라는 강력한 메시지와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시그널링 단계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돼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구조를 수직적인 구조를 허물고 또 경계들을 허무는 그런 스트럭처링 단계로 가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새로운 조직 문화를 만들어낸 것들을 제도화하고 원칙들을 명시화하는 쉐이핑의 단계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단계에서 제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2007년에 오바마 캠프에서 발룬티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보통 선거 캠프라 하면 이건 군대예요. 캠프는 당연히 전쟁을 하는 조직이고요. 상대편과 전쟁을 하는 조직이고요. 가게 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헤드쿼터가 명령을 내리고 그 각각의 지부 조직들은 그 헤드쿼터가 내린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군대처럼 움직이는 게 캠프입니다. 근데 오바마 캠프는 너무너무 달랐어요. 일단 오바마 캠프가 얼마나 대단한 조직인지에 대해서는 연구 논문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바마 캠프가 굉장히 유명해진 스노우플레이크 오르게니제이션이라는 구조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눈꽃의 결정이 밖으로 퍼져나가듯이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가 아니라 저런 방식의 구조를 했다고 해서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사실 이거를 비유하자면 이 교회 조직하고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는 과정을 보면은 뭐 수직적으로 뭔가 이렇게 내려오지 않죠. 하느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떤 지역에 내려가서 그 지역에 있는 자원과 인력을 오거나이징하고 뭔가를 셀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거나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굉장히 자율적으로 전도를 하는 방식을 택하고 교세가 굉장히 확장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오바마 캠프도 사실 마찬가지였습니다. 오거나이저가 어떤 지역에 가서 사람들을 모으고 그 사람들과 함께 어떤 조직을 만들어내고 스스로 할 일을 찾아내고 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 확장의 속도는 수직적으로 컨트롤하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고 굉장히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낸 모델로 얘기가 되고 있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오바마 캠프의 성공은 시스템이나 이런 조직의 구조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건 제가 경험을 해봐서 압니다. 제가 처음에 오바마 캠프에 들어갔을 때요, 다른 선거 캠프 같은 경우는 가자마자 권총부터 줍니다.
권총이 뭐냐면요, PCS 폰이라고 사람들 유권자들한테 전화를 돌릴 수 있는 전화기를 주고요. 그 다음에 그 유권자 명단 리스트를 주고, 그다음 대시보드를 주면서 하루에 200명한테 전화하세요. 하루에 리크루팅을 몇 명 해오세요. 라는 KPI를 주면서 그거를 채워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맨 처음에 딱 가자마자 하던 일이 그 오거나이저, 그 조직의 그 오거나이징 하는 리더가 저를 데리고 스타벅스를 가서 한 2-3시간 동안 면담만 합니다. 너 미국에 왜 왔니? 너 시민권도 없는 애가 무슨 왜 정치 캠프에 와서 이런 걸 하려고 하니? 또 요즘 뭐 어려운 건 없니? 그러니까 마치 교회 처음 갔을 때 이렇게 언니 오빠들이 형 누나들이 이렇게 환대해 주는 것처럼 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요. 네, 저를 굉장히 잘 대해줬고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은 우리는 이런 역할들이 있는데 이 역할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지원을 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이 역할하고 잘 매칭을 해서 한번 해봐. 그리고 나서 하는 게 너 혹시 아시아 커뮤니티에 굉장히 네트워크가 많으니까 거기 가서 한번 네 팀을 한번 만들어 보지 않을래? 라고 굉장히 꼬십니다. 네, 그래서 가서 만들게 되고요. 실제로 그렇게 자율적으로 활동을 하게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런 방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오바마 캠프에서 했던 이 경험을 바탕으로 사실 현재 조직 문화를 변화시키고 하고 싶어하는 조직들의 이런 프로세스를 제안을 하면서 같이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조직에 있는 구성원들이 어떤 역량과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단계.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거기에 기반해서 조직의 미션과 비전, 조직의 역할을 재해석하는 단계. 그리고 그러한 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변화 리더들을 발굴해서 위임하고 지원하는 단계. 그리고 최종적으로 새로운 규범을 만들고 제도를 정착시키는 단계. 요 4단계를 보통 제안을 합니다. 일단 조직을 이해하는 단계, 즉 조직의 구성원들의 역할, 또 그 사람들의 역량, 가치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요, 편견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밀레니얼이라고 얘기를 하면요, 이 젊은 조직 구성원들은 인정과 칭찬에 목마르고 그리고 주체적으로 일을 하고 삶의 여가와 라이프 스타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조직 내 승진보다는 개인의 성장을 더 원한다라고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실제가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조직 문화 커리어의 구루라고 할 수 있는 에드 샤인이라는 분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동기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것들을 이용해 보면 심지어 8개나 돼라고 하면서 나는 성장 때문에 이래. 나는 경쟁하고 승리하는 것 때문에 이래. 나는 지위가 높아지고 권한이 더 많아지는 것을 위해서 이래. 이렇게 다양한 동기가 있기 때문에 이 각자의 구성원들이 그 동기들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도대체 우리 조직에 있는 구성원들이 일을 하는 이유가 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하는 게 조직의 변화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우리 세대들은요, 자율성이나 어떤 그런 거라기보다는 밀레니얼 세대는 자율성 또는 뭐 자기의 성공, 그다음에 그런 성장 이런 거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실제로는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그다음에 워라밸을 더 추구한다고 합니다. 생각과는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미션 조직의 역할 재해석인데요. 이 조직의 미션과 역할 정체성을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2가지인데요. 2가지를 꼭 반영을 해라. 첫 번째는 조직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이해관계자들을 조직 내부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미션들을 찾아내라. 조직을 조금 더 큰 틀에서 한번 보라는 거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단순히 어떤 하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성원들의 역량과 가치를 보는 과정에서 이 변화에 굉장히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구성원들이 어떤 것에 동기부여를 받고 어떤 모티베이션 역량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 조직의 미션에 꼭 반영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예를 좀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한국갤럽이라는 회사를 아시나요? 제가 인터널 브랜딩을 했던 프로젝트인데 한국갤럽은 굉장히 훌륭하신 창업자가 계십니다. 박무익 회장님이라는 분이 계셨고요. 이분이 대한민국의 최초로 과학적인 여론조사도 도입을 하셨고 굉장히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을 해오셨는데요. 이분이 2년 전이군요.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한국갤럽의 창업자가 돌아가시면서 갤럽은 상당히 많은 변화의 도전에 놓이게 됩니다. 갤럽에 있는 조사원들은요, 한국 최고의 권위가 있는 갤럽 조사 회사다 보니까 우리는 전문가고
검증되지 않은 방법론은 우리는 사용하지 않고 뭐 최근에 유행하는 빅데이터, 웹조사 이런 것에 대해서 검증되지 않았어. 이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어려워라고 생각하는, 특히 이제 한국갤럽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문가의 이미지를 고수하고 그것을 지켜내는 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한국갤럽의 내부에서도 아니야, 세상이 변하고 있어. 뭔가 우리도 새로운 기법들을 도입해야 되고 새로운 뭔가 변화를 추구해야 돼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했던 작업들의 첫 번째는 그분들을 인터뷰하면서 그분들이 기억하는 초대 회장님, 박무익 회장님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과정을 인터뷰를 통해서 진행을 했고, 찾아낸 가치가 바로 이겁니다. 조사인은 전문가의 정체성보다는 오히려 사회를 향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다. 기존의 것, 이미 검증된 것에 머물지 말고 새로운 질문이 나타나면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그 어떤 새로운 방법이라도 받아들일 준비가 돼야 된다. 즉 조사인은 전문가의 정체성보다는 탐험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그 박무익 회장님의 그 유지를 가치를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가치를 그 조직에 내재화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장 표면적인 로고에까지도 집어넣는 제안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정체성을 바꿔나가는 과정은 이런 방식으로 계속 미션을 확대하고 새롭게 재해석하고 변화에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내재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 변화 리더를 발굴해야 되는 건데요. 이 변화의 긍정적인 구성원들을, 그 사람들을 발굴해서 체인지 에이전트라는 정체성을 부여하고 그들에게 이러한 능력들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해야 합니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우리 조직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야 되는가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팀빌딩, 퍼시테이팅 할 수 있는 역량들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변화를 하는 과정이라는 것은 어떤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라는 것을 꼭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당연히 이렇게 정착된 새로운 규범이나 원칙들을 명문화하고 제도화하는 과정, 특히 평가 시스템, 피드백 시스템에 되게 많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조직의 변화의 과정은 이런 단계고요. 특히 새로운 권력, 특히 뉴파워의 밸류, 신권력의 가치를 추구하고 싶어하는 조직은 이런 과정들, 그 가치를 내재화하는 과정들을 거쳐야만 그러한 신권력의 조직 모델로서 진화할 수 있다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실험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버드 심리학과의 로버트 로젠탈이라는 교수가 계신데 이분이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초등학교에 가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뭔가 이 학생들의 역량을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트를 한 다음에 이 상위 20%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그 20%의 학생들의 리스트를 각급 학교의 각급 반의 교사들에게 주면서 이 아이들은 역량이 뛰어난 아이들이니까 잘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고 1년 뒤, 2년 뒤에 이 학생들이 얼마나 성장하는지를 테스트를 통해서 다시 비교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 잠재 역량이 뛰어나다고 했던 학생들은 1년 뒤에 다른 학생들보다 평균 4점이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2년이 지나니까 10점 이상이 상승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사들 입장에서는 뭐가 제일 궁금할까요? 도대체 이 아이들을 어떻게 선발했냐는 겁니다. 도대체 잠재 역량이 있고 성장 역량이 있는 아이들을 어떤 기준으로 선발할 수 있느냐, 이걸 굉장히 궁금해했겠죠. 자, 로젠탈 교수의 답은 무작위로 선발한 겁니다. 실제로 테스트한 거 아니고요. 그래서 이 실험의 목적은 일단 상위 20%의 학생들은 다른 학생보다 절대 똑똑한 학생들이 아니었고요. 이 실험의 목적은 특정 학생들에게 교사가 잠재력이 있다라고 인지를 했을 때 그 아이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었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뛰어나다고 생각한 교사들은요, 그 아이들에게 더 많은 피드백을 주고 더 어려운 도전 과제를 주고 실패하더라도 너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애야라고 계속 동기부여를 해줬다라는 거죠. 저는 이 변화하는 조직, 신권력의 가치로 조직을 변화하고 싶어하는 리더, 변화시키고 싶어하는 리더의 가장 필요한 가치는 바로 여기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항상 권한을 위임해놓고 한번 해보세요라고 해놓고 실패하면 그러면 그렇지, 내가 관여를 안 하면 되는 일이 없지 라고 생각하고 아직 우리는 역량이 안 됐어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뉴파워 조직으로 변화를 이끄는 리더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구성원들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그 과정에서 혼란과 실패의 과정을 겪더라도 조직이 궁극적으로는 성장하고 지속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과 의지를 가져야만 이 조직의 변화를 이끌어내실 수 있다. 리더들은 꼭 이거 하나만 오늘 머릿속에 기억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의하자마자 또 바로 톡을 하려니까 되게 힘드네요. 굉장히 재밌으시지 어떠셨어요? 재밌으셨죠? 네, 올드파워 형식으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네, 일단 샌드박스의 성함이 죄송하지만 김범휴입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시고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강연을 풀어내주신 라이더 유니온의 박정훈입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민망하지만 이강원이었습니다. 네. 일단 제가 좀 궁금한 걸 먼저 좀 질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질문을 주신 것들에 대해서 좀 제가 질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제가 샌드박스 이사님께 먼저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 나와 있는 질문하고 좀 연관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 크리에이터와 아까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크리에이터와 네네네 맞습니다. 네. 크리에이터와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연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이게 뭐가 다르죠? 그 부분이 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 이제 매체를 본인이 스스로 뭐 갖고 있냐 여부 정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크리에이터로서 성공을 하기 위해 갖춰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뭘 보기를 원하는가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느냐인 것 같아요. 즉 이제는 공급자가 공급을 할 때 수요자에게 선택을 받아야 되는 시대잖아요. 왜냐하면 공급자가 너무 많아졌으니까요. 예전에 이제 공급자가 얼마 안 될 때는 뭐 우리가 공급을 할 테니 너네가 봐라 채널 선택권이 많지 않았다고 하면 지금은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구독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실제로 요청을 하면 그거에 맞춰서 만들어내고 하는 거에 비해서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공급자 즉 뭐 PD가 될 수도 있고 연출자가 이렇게 대본이 있는 대로 하세요라고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연기를 하거나 그렇죠? 그 역할을 다해야 되는 이제 조금 더 수동적인 존재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환경에 맞춰서 좀 더 주체적이고, 근데 주체적이라는 표현이 완전히 또 맞기는 어려운 것이 결국은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찾아서 그거를 전달할 수 있는 그 지점을 세련되게 잘 만드느냐, 이 고민을 잘 하고 이걸 잘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이 이 영역에서 성공하는 크리에이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크리에이터를 좋아하는 팬들 어떻게 보면 그 팬들과의 소통이 굉장히 좀 중요한 차별점이다. 소통보다 저는 예측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측이 더 중요하다. 소통은 뭐 라이브에서 뭔가 소통하는 것 같지만 그거보다 사람들이 요즘에 무엇을 궁금해할까, 무엇을 보고 싶어할까 이거를 미리 생각해서 기획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어떤 예민함. 지금 왜냐하면은 빠르게 내가 이제 내일 당장 올릴 영상을 그게 라이브 뭐 소통하는 방송이 아니라 기획 영상 올려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사람들이 뭘 궁금해하고 재밌어 할까를 예측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 지점들이 좀 다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되게 어렵겠네요. 네. 아무나 되는 거 아니라고. 그걸 저희 회사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회사 입장에서도 이제 같은 여러 친구들을 이제 뭐 관리도 하고 육성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혼자서 뭐 연구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이제 도와준다라는 차원에서 매니지먼트 회사가 뭐 또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네. 아까 신권력이 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제 라이더 유니온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상당히 이 플랫폼 자본주의 또는 플랫폼 독점 기업에 대한 굉장히 신랄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그 라이더라는 분들은 그 플랫폼 기업의 노동자가 아닌 거죠. 네. 라이더는 두 단계를 거치는 건데 한국에서는 왜냐하면 한국은 원래 배달 시장이 우리를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아마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지만 그거를 광고 카피가에 나올 정도의 배달 시장이 이미 있었고 뒤에 플랫폼 시장이 오니까 이게 그 두 단계가 된 겁니다. 플랫폼이 동네 배달 대행 업체랑 계약 맺고 이 동네 배달 대행 업체가 라이더랑 또 계약을 맺고 그러니까 두 단계 넘어지는 거죠. 이거는 유럽이나 이런 곳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구조고 이렇게 되면 중간에 동네 배달 대행 업체가 요구를 해.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요구를 할 수 있어요. 너 왜 안 나와? 빨리 배달해. 네, 유럽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휘 감독을 하냐면 지금 예를 들어 강남에 물량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접속하시면 시간당 15,00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우 세련되게 네, 세련되지만 매우 자본주의 민낯. 근데 그 중국도 이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이 유교적인 문화 이렇게 노동자한테 요구를 할 수 있는 나라는 이렇게 중간 착취가 하고 유럽은 이제 돈이 오가고 하는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 플랫폼 기업이라고 한 혹시 이 유니언 활동을 하시면서 네. 혹시 플랫폼 기업이 라이더들이나 또는 그 플랫폼 노동자들을 실제로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회사들은 본 적이 없으셨나요? 이게 네, 이게 스타트업의 특징이 뭐냐면 매우 이미지가 좋아요. 네, 좋아서 실제로 자금 여력이 있는 곳은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게 플랫폼 자본주의 특징은 양면 시장을 특징으로 하거든요. 약간 어려운 말이지만 네, 한쪽 공급 시장을 장악하면 상대편이 이제 수요 시장도 역시 장악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라이더를 고급진 라이더들을 고급진이라고 하면은 동네 지리를 싹박하게 아는 그래서 한 죄송합니다. 용어가 5분에서 한 10분 내로 다 배달할 수 있는 라이더를 확보하면은 가게들이 몰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기에는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이거를 교차 보조금이라고 하거든요. 고급스러운 말로. 네, 교차 보조금을 지급해서 출혈 경쟁을 하는 거라서 초기에는 그런 것들이 많은 투자를 이루어졌고 지금은 경쟁이 심해지면서 이 보조금이 회수되는 형태입니다. 이 보조금을 소비자한테 뿌리는 거는 쿠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혹시 두 분은 저한테 질문하실 게 없으신가요? 저는 들으면서 되게 궁금한 게 많았었는데, 네네. 혹시 그냥 즉흥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한테 아무런 디렉션을 두지 않고 그냥 진행해 보세요 하셔가지고, 네. 아니, 없습니까? 미국은 그 배달할 때 팁이 미국의 배달 네, 시장이요. 팁이, 팁. 팁이나 뭐 이륜차로 배달하나요? 네.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경우 보긴 봤고요. 네. 근데 팁이 되게 비쌉니다. 그래서 배달 안 하고 그냥 제가 배달합니다. 먹고 싶으면.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오히려 배달 그 사업이 조금 더 편하게 좀 당연하게 시작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걸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적자를 보면서 배달 시장에 들어오시잖아요, 회사들이. 네, 예. 거의 최근에 한 2,000원, 4,000원 내기 시작하셨지 그때까지 배달료 안 내셨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약간 배달료 내는 게 보편적이라 네. 그런 점에서는 조금 네.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을 하라 하시니 네네. 변호사님이 즐겨 보시는 유튜브 채널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지금 큰 아이가 7살이고 둘째 아이가 5살인데요. 이 아이들과 같이 봅니다. 그래서 저희 스타가 아니라 저기 뭐지? 아까 레고에서 만든 마인크래프트. 네. 마인크래프트 영상을 맨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변호사님의 개인 눌러주세요. 취향을 저격하는 채널은 아직 못 찾으셨나요? 제가 아직 구걸력에 좀 가까운 사람이라서. 아마 저 오늘 아침에 저희 소속 채널은 아닌데 그 슈카월드라는 채널이 있어요. 지식 채널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채널인데요. 네네. 아마
들으시면 괜찮은데라고 하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 채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은 나에게 맞는 채널을 찾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예를 들면 유튜브 크리에이터 하면 10대 20대들이나 보는 채널이지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요즘 들어 사실 전문직 분들이 또 많이 진출을 하시고요. 아마 굿닥터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채널 이름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변호사 세 분이서 하는 채널도 있고 네네. 뭐 의사분들끼리 하는 채널도 있고 이런 이제 전문가분들도 꼭 무슨 방송에 이렇게 초빙돼서 뭐 전문가적인 뭐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희 회사가 아니라 제 집 근처에 꽤 유명한 양심 치과 의사라는 분이 계세요. 왜 진료비 굉장히 저렴하게 받으시고 이렇게 과잉 진료 안 하시는 아무튼 그분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시더라고요. 치과 진료에 대해서 이렇게 뭐 본인 생각했을 때는 좀 부조리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아름아름하는 부분들도 다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저는 이러한 지식의 공유가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그동안 뭐 나름 적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뭐 암묵적으로 되어 왔던 것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폭로할 수 있는 여지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좀 전문가 집단에서 어떤 솔직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 많이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에 한번 슈카월드 보시고 영감을 받으시면 또 말씀 워낙 잘하셔서 변호사님도 제가 샌드박스에 갈 수 있는 채널 건가요? 잘 하시면 저희가 네. 뉴파워로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대표님도 마찬가지시고 네. 네네. 네. 라이더 유니온 채널이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구독자 50명. 90. 네. 90만이 아니고 90. 50. 네. 네. 어떻게 샌드박스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아닌가? 이거 네. 어떻게 좀. 그러니까 이게 채널을 열 때 저도 이제 유튜브 채널 상담을 많이 해보면 가장 많이 이제 패착을 겪는 경우가 개인이면 차라리 나은데 이게 네. 이제 기관 혹은 우리 회사 뭐 이럴 경우에 출발점이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물건과 서비스인 거예요. 사실 출발점은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관심사여야 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뭘 궁금해하지 그리고 그 궁금해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회사가 조금 전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뭐 무언가를 갖고 있는가? 그게 매칭이 안 된다면은 안 하는 이만 못한 것 같고요. 그냥 그건 알겠습니다. 광고 영상을 올리는 것 같고 뭔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우리 회사가 꾸준히 뭔가를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꼭 내 제품을 알리지 않더라도 뭐 예를 들면 라면이다. 그럼 라면에 대한 올바른 지식만 전달하는 것으로 사실 그 채널 역할은 다 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전환이 또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네, 들고.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 저 좀 고민인데 그러면은 이 유튜브 채널이라는 게 이게 보면은 이게 최근의 현상이라는 게 혐오나 자극적인 표현을 가지고 돈을 버는 채널이 많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좀 더 자극적인 이야기, 좀 더 혐오적인 이야기 이런 얘기들의 채널들은 이제 구독자 수가 많아지는 건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표현의 자유가 있는 공간 비교적 자유가 있다 보니까 뭐 여러 채널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는 사실인 것 같고 그거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일부는 좀 차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유튜브 직원 아니지만 유튜브에서도 실제로 많이 차단을 하고 근데 저는 그만큼이나 굉장히 유익하고 건전하고 하는 채널들이 사실은 더 많아지고 있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자극적인 채널들이 오래 가느냐라고 하면 사실 또 오래 가지 못하는 부분도 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당연히 뭐 더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이거는 뭐 더 이렇게 뭐 차단하면 좋겠지만 그게 뭐 인터넷 생태계에서 그런 것들이 뭐 100% 단절되거나 어떤 멸균의 상태가 될 수는 없을 것 같고 좋은 영상들이 계속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하고 사실 뭐 저희는 이제 뭐 어느 정도 그러니까 영입을 하고 저희가 채널을 키우는 입장에서도 아무리 조회수가 많이 나와도 그런 철학이나 어떤 방향성과 이런 게 맞지 않으면 당연히 알겠습니다. 영입하지 않고 좋은 채널로서 사람들에게 유튜브에 볼만한 게 많아졌구나 뭐 이런 뭐 기운을 더 넣으려고 하는 그런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이렇게 신권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디센트럴라이즈되고 자유롭게 되면서 이제 그런 부작용들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최근에 보면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혐오 발언에 관련해서 국가에서 그걸 지우라고 강제로 명령을 내리고 그걸 안 했을 경우에는 벌금을 되게 크게 때리는 그런 법안이 통과됐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저희들의 수단은 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 앞에서 저희들에게 질문을 주신 것들이 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 요것들을 좀 골라내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일단 먼저 제가 그 김범유 이사님께 좀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많이 나온 질문 중에 하나가 네, 이건데요. 뜨나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저도 이제 비영리 단체나 공공기관하고 컨설팅을 하다 보면 인플루언서들 좀 어떻게 이용할 수 없나요? 막 이런 얘기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비슷한 질문이 떴어요. 이 비영리 단체에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할 때 무엇을 가장 우선으로 고려해야 할지, 또 뭐 가치 전달과 재미의 균형이 쉽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한 기부를 뭐 미국에서 테스트하는 걸로 아는데 한국에서는 혹시 뭐 그 계획이 없으신지, 또는 이것과 같이 해서 이 유튜브의 인플루언서들하고 혹시 비영리가 같이 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비영리가 자체적으로 유튜브를 운영할 때 뭘 고려해야 하는지. 네, 뭐 너무 이제 주제가 사실 다양해서 저도 뭐 이렇게 어떤 일반적인 답을 드리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기는 한데 아까 말씀드린 점인 것 같아요. 즉,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다. 채널 만드시려는 분들에게 주로 조언 드리는 게 영상의 제목을 한 30개 정도 써보시라고 이제 숙제를 드려요. 제목만 쓰는 거예요. 제목만, 타이틀만. 그리고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서 재밌어 보이는 거. 근데 그 다른 사람에 보여줄 때는 유튜브 많이 보는 분들에게 이렇게 좀 많이 느낌이 오거든요. 이걸 내가 클릭할지 말지. 그러니까 내가 만든 제목은 다 재밌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상대방이 전혀 백그라운드가 없는 그냥 피드에서 우리는 이렇게 랜덤하게 노출되잖아요. 그러면 30개도 사실은 조금 더 노력하면 100개 정도를 제목을 막 써요. 우리가 만들 수 있겠다 싶은 영상의 제목을.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걸 가다듬는 작업.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한 5개나 10개를 한번 추리는 작업. 즉 재밌는 제목을 달지 못할 거면은 영상 만들어 봤자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재밌는 제목이라는 게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막 자극적인 방향으로 가는 게 우리 회사 혹은 기관이 분명히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이걸 어떻게 포장하느냐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포장하는 감각을 키우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그 감각은 하루아침에 키워지지는 않기 때문에 유튜브를 많이 보는 친구들한테 자꾸 물어봐야 돼요. 이걸 조금 이렇게 바꿔주고 저렇게 바꿔주고. 참고로 저희가 그 디스커버리 코리아라는 채널을, 디스커버리 아시죠? 디스커버리라는 이제 전통적인 방송사인데 여기서 자체 인력으로는 재밌게 영상을 편집하고 자막을 다는 걸 잘 못하겠으니 샌드박스가 좀 해주세요라고 해가지고 제가 한두 달 전 정도부터 의뢰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이제 소스는 분명히 전통적인 뭐 50분짜리 1시간짜리인데 그걸 이제 5분 10분으로 편집하면서 나름 그 편집의 좀 재미를 유튜브스럽게 했는데 그거 보시면서 요런 게 요즘에 약간 유행하는 유튜브스러운 편집이구나라는 거를 이제 참고 자료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그런 감성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다 보니까 그 감성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재밌는 게 원래 과거 영상 같으면은 자막이라는 게 시청 보조제잖아요. 근데 이제 자막이 시청자의 입장에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막이 시청자 입장에서 그 영상을 같이 비판하거나 까거나 저는 편집자 시점이라 얘기하는데 그런 문법이 일단은 잘 통하는 것, 여러 가지 문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이 멋있는 영상하고 그거를 찬양하는 자막을 달면 그거는 이제 전통적인 방식인 거고, 이거를 일반인의 시각에서 자막을 만약에 달 수 있다면 그건 내려놓아야 하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일단 그 변화 자체도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자막러라고 얘기하는 자막을 다는 사람의 입장을 공급자에 둘 것이냐 시청자에 둘 것이냐가 첫 번째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도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공감이라는 키워드하고 굉장히 좀 맞닿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예, 들기도 하네요. 예, 예. 네. 네. 네, 그다 그게 질문이 다였나요? 그죠? 그리고 함께 인플루언서와 같이 일하려면 도대체 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마 궁금하실 예. 제일 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인플루언서 분들이 이런 사회적 정치적 문제에 사실은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긴 하거든요. 좀 어렵기도 하고 저희가 막 얘기를 같이 하자 그래도 네. 어려운데 일단 그 유튜브에 있을 때도 이제 한번 해보고 했던 것이 큰 아젠다가 있으면 자기 채널에 뭔가를 올리는 건 되게 부담스러워해요. 재밌게 뽑기가 자기도 어렵거든요. 근데 여럿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마치 콜라주처럼 뭐 이런 형태로 해보고 싶은 생각은 사실 저희 회사도 있기는 해요. 네. 그래서 뭐 여러 사람이 마치 그냥 유니세프 캠페인처럼 근데 이거를 조금 재밌고 세련된 방식으로 해야겠다라는 이거는 오히려 전통적인 좀 캠페인 방식이 크리에이터들이 더 편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거를 너네가 평소에 콘텐츠 하던 대로 하는데 근데 뭔가 이 좋은 커즈를 갖고 만들어봐라고 하면은 힘들어하거든요. 예, 막 돈을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예, 그래서 그거보다는 차라리 회사 입장에서 그거를 좀 스폰서십 의지를 갖고서 만들어내는 정도가 그럼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는 또 많이 비춰지긴 할 거라서. 예, 그거는 전달 방식 자체는 그러니까 비영리 쪽에서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조금 다를 것 같기는 합니다. 기성의 상업화된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랑은 분명히 좀 다를 것 같아요. 시도해 보실 생각을 있으신 거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사실은 알겠습니다. 정부 쪽이랑도 뭐 교통안전 캠페인 이런 거 막 일단은 그런 거부터도 해보려고 하는데 예, 아직 못 하고 있지만 근데 알겠습니다. 계속 그런 시도들은 이야기들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박정훈 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 제일 많이 좋아요를 받은 질문이 뭐냐면요. 지금 라이더 유니언은 어떻게 파편화된 개인을 모았는가 이 라이더들을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하는 질문이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았는데요. 19초. 마지막 아, 대답으로 괜찮습니다. 네. 10. 제가 진행을 하기 때문에 예, 무시해도 괜찮네요. 됩니다. 네. 죄송해요. 제가 너무 말을 길게 국어력이라서 제가 10초 남아서. 네. 네네. 네, 이게 모아내는 작업은 정도가 없습니다. 예, 그냥 옛날 방식밖에 답이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 오픈 카톡방 이거는 이제 새로운 방식 오픈 카톡방을 열었고 저는 이제 약간 간종적인 게 있어가지고 저희 작년에 이제 폭염수단 100원을 주세요 이렇게 1인 시위를 했는데 그게 아무도 관심 안 가지다가 뉴스 기사 한번 나오고 나서 우리나라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저한테 계속 전화가 와서 오늘도 하시죠라고 해서 원래 오늘 할 계획이 없었지만 오후 2시에 할 계획이다. 예.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다. 예. 왜냐하면 장소를 찾아야 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오전 내내 이제 그 찾다가 한 번은 갔는데 가맹점이었던 거예요. 우리 맥도날드 본사가 있는데 왜 여기서 하냐라고 항의하고 심지어 거기는 배달을 안 했어. 그래가지고 저희가 맥도날드란 이미지가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했었는데 그걸 해서 이제 미디어 전략을 해서 미디어 노출이 많이 되고 나서 카카오톡 채팅방에 오면은 카카오톡 채팅방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인터뷰를 해야 합니다. 인터뷰를 하는데 당신의 삶이 궁금합니다라고 해서 만나가지고 한 30분 정도 물어보고 나머지 이제 라이더 유니온 가입하라라는 얘기해서 가입을 하셔가지고 그런 사람을 한 명 한 명 엮어가지고 지금 한 100명 정도 모였고요. 이 이후에 이런 미디어 전략이라든지 지금 라이더 유니온 검색하시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전략을 계속해서 오픈 채팅방 유입하시고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산재라든지 그다음에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같이 액션 행위들을 하는 것들한테 지금 많은 조직 활동을 하기보다는 기획을 해서 액션을 해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실 질문들이 지금 훨씬 더 많은데요. 이거를 지금 다루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부족한 것 같고 다른 기회를 통해서 다른 방식을 통해서 좀 질문에 대답을 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 이제 저희들의 톡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